소치허련과 호남의 남종 문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을 흔히 예향이라고도 하지만 남종 문인화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남종화, 문인화 각각 다른 개념인데 이 두 용어가 합해지면서 남종 문인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을 호남의 회화를 설명할 때 흔히 쓰게 되는데 그 남종 문인화의 고장 그리고 예향의 종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소치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진도에 울림산방을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첨찰산 아래에 울림산방이 있고요. 거기에서 소치허련이 낙향을 하여 그것을 근거로 그림 활동을 하였던 곳입니다. 소치허련은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를 소치라고 했는데 소치라고 하게 되면 바보 치자를 쓴 작은 바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바보가 바로 원나라 때 유명한 문인화가였던 대치 황공망입니다. 이 소치라는 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대치 황공망 같은 그런 훌륭한 화가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내려준 호입니다. 근데 자를 또 마힐이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이명을 허유라고도 했는데 이런 마힐이라든가 허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 남종 문인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 문인 왕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황공망, 왕유 그리고 당호를 쓰는 울림산방 또한 원대의 유명한 문인화가인 예울림, 울림 예찬의 호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소치허련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남종 문인화의 대가일 뿐만이 아니라 남종 문인화의 종조이고 그의 그런 그 이력이 바로 남종 문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남종 문인화는 사실은 남종화와 문인화가 합해진 말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유명한 그 문인이었던 동기창이 그 중국의 역대 문인들의 서화, 역대 회화를 두 남종화와 북종화로 나누게 되는데 주로 문인들의 서화를 남종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이 남종화이기 때문에 남종화는 곧 문인화가가 되어서 남종화와 문인화가 하나의 단어로 남종 문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종 문인화가 화보에 많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18, 19세기 우리나라에 그 화보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회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여러 회화 경향과는 달리 19세기에는 특히 남종 문인화가 유행하는 시기였는데 그러한 남종 문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이 추사 김정희였고 추사 김정희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가장 촉망받는 제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소치허련입니다. 그럼으로써 19세기 화단에서 남종 문인화의 대가는 바로 소치허련이 되었고요. 이 소치허련은 사실 진도라는 곳에서 어려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대흥사에 있는 초이선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초이선사가 해남 노구당으로 안내를 하고 또 자신의 친구였던 추사 김정희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됩니다. 초이선사의 소개로 노구당을 방문한 소치허련은 공제 화첩을 빌려서 몇 달 동안 그것을 모사하면서 이제 그림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후손이었던 석표 윤종민과도 친분을 맺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던 소치허련을 초이선사는 추사 김정희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소치가 그렸던 그림 중에는 노구당의 공제 화첩을 방한, 임모한 작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의 스승인 김정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추사 김정희에게 초이선사가 소치허련의 그림 몇 점과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와 함께 온 소치의 그림을 본 추사 김정희는 서울로 올라와서 안목을 넓히면 아주 큰 화가가 될 것이라고 답장을 보내지요. 처음 편지를 보냈는데 급히 오지 않자 또다시 편지를 보내서 빨리 서울로 오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서울로 올라간 소치허련은 추사 김정희의 사랑방에서 1년여 추사 김정희의 화풍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전적들을 통해서 중국 역대 문인 화가들의 화풍과 화론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여 지난 후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유배간 스승을 찾아서 소치허련은 무려 3차례씩이나 이제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몇 달씩 머물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추사 김정일을 보필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이어가던 소치허련을 추사 김정일은 다시 이제 대관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지만 전라 우수사인 신관호에게 편지를 보내서 소치허련이 압록강 동쪽에는 그만한 그림이 없을 것이라고 크게 칭찬을 하지요. 그다음에 친구였던 영의정, 권돈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신들에게 소치 제자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소치허련은 무과에 급제를 합니다. 무려 3차례나 지방에서 대골까지 이루어지는 무과 시험에 급제를 하죠. 그림만 그리던 소치허련이 어떻게 무과에 급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말하자면 그런 여러 배경이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후원을 받아서 궁중에 들어가서 헌정 임금 앞에서 무려 5차례나 그림을 그려 바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화가는 그때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승업이라는 화가가 대궐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만 그 갑갑한 걸 싫어해서 계속 뛰쳐나왔는데 소치허련은 5차례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바치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그 그림을 받은 헌정 임금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시 공부도 해보라며 이런 그 시법 입문이라는 책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사 김정의 총애를 받았던 소치허련은 그런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모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초상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는 해천 완당선생 해천 일립상이라고 하는 이 상은 바로 오른편에 보시는 소동파가 해남도로 유배에 갔을 때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남학신을 신고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린 채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후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습이 회자가 되었었고 이게 그림으로 남아 중국과 우리나라 화가들이 많이 이렇게 익히 보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소동파에 맞추어서 소치는 자신의 스승 김정일을 바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내지요. 바로 이것은 그림만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승 추사 김정일을 대문호였던 소동파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유배지에서 그렸다고 하는 추사 김정일가 유배지에서 그린 세안도입니다. 이 세안도를 보시면 아주 갈필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간략하게 스케치한 것 같은 모습으로 집 한 채 서너 그루의 나무를 그린 이런 그림이죠. 세밀하게 공필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요점만 그려내는 이런 그림을 추사 김정일은 가장 문인다운 문인화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에 문자향이나 석공기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소치허련 또한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갈필로 두어 채의 집과 마른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아주 간단한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방완당의 바로 완당 선생님의 그림의 뜻을 받아서 그린다라고 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화가들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방을 합니다. 그래서 방 누구누구라고 하는 게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 사람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인품이나 그런 그 학문적인 그런 경향까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중국 화가를 방했지만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화가를 방한 건 소치허련이 추사 김정일을 방한 것이 처음입니다. 바로 그만큼 소치허련은 스승의 은혜를 받았었고 그 은혜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답을 합니다. 여러 화풍을 그렸고 또 여러 장르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소치허련의 대표작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선면산수도입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이어지고 그 아래는 두억한 집이 있고 자그마한 집이 있고요. 거기 앞에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놓인 나무다리 것 같죠? 거기를 건너오는 지팡이 짚은 노인 한 명이 있는 이런 간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소치의 대표작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 갈필을 쓰거나 저런 그 엷은색 선염을 하는 그런 회화적인 특징도 있지만 바로 그 그림의 여백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 글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모양도 그 울림산방이 있는 첨찰산 아래 울림산방의 모습과 물론 뭐 실경산수화를
관념산수라고 하는 실경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소치혈연의 그림이 실경을 그대로 그리진 않았지만 산 아래 두옥한 집과 앞에 연못이 있는 이러한 풍경들은 바로 자신의 그 거처 울림산방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써져 있는 글에서도 차를 마시고 여러 경전들을 읽고 그다음에 나물밥을 먹고 뭐 글씨나 서화를 감상하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은일자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66년에 소치가 그렸다라고 했는데, 아래에 있는 시에는 남송대 문장가인 나대경의 시구를 인용하여서 자신의 그런 그 은일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실제로는 이루지 못, 늘 진도에서 서울로 늘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지는 못했을지언정 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이 담겨 있고 그러한 울림산방을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을 소치혈연의 대표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치혈연은 다양한 산수화풍을 많이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군자, 그다음에 사군자류나 여러 화해류도 그리게 됐는데요. 특히 목숨 숫자를 이렇게 변형시킨 저런 매화의 상징성을, 장수라는 상징성을 목숨 숫자로 했겠죠. 그다음에 석죽도라든가 이런 모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많이 그릴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만년에 허모란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할 정도로 특히 민간에서 많이 쓰이는 모란 병풍화, 모란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모란화의 전통은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치혈연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남종 문인화가로서 특히 당대의 대가였었던 추사 김정희의 가장 총애하는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19세기 화가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에 이어서 지금 현대까지도 그런 화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남도 화단의 종조라고 일컬어지고 그의 남종 문인 화풍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치혈연의 아들은 4명이었는데 큰아들도 그림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 큰아들의 호였던 미산이라는 호를 뒤늦게 화재를 발견한 넷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산은 넷째 아들 미산 허형입니다. 그 아들인 남농 허건, 그다음에 동생인 이민 허림, 그다음에 그 이민의 아들 임전 허문뿐만이 아니라 남농 허건의 손자인 허진 교수까지, 그다음에 그 사촌들도 현재 화단에서 혹은 그 여러 디자인이나 여러 그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혈연의 화맥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치혈연의 아들인 미산 허영의 산수도는 아버지 소치혈연의 그 까슬까슬하고 골기 넘치는 그러한 그 산수 화풍과는 좀 다른 유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수입니다. 아버지가 늘 작대기 산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나는 못 그린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을 하셨답니다. 맞아, 이제 아버지는 그런 까슬까슬한 필선의 느낌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필선의 이런 그림 산수화를 많이 그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화풍을 이은 사군자류나 8군자, 10군자류의 그런 화훼류에서도 그런 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소치혈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다작 많은 작품을 남겼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더 큰 공로는 남농 허건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계승되었다고 하는 점이겠죠. 미산 허영의 아들이 바로 남농 허건입니다. 남농 허건이 목포에 자리 잡고 지금 남농 기념관이 목포에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남농 허건이 어렸을 때죠. 진도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려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미산 허영은 처음에는 강진으로 이주를 했고 몇 년 있다가 상업이 발달했었던 개항 항구였던 목포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허건은 목포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업학교를 나온 다음에 화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농 허건은 당연히 초기에는 아버지 미산 허영으로부터 그림 공부를 했죠. 미산을 통해서 소치 할아버지의 그림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그림은 이렇게 역대 중국 문인 화가들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으로서는 더 이상 팔리지도 않고 또 당시 전람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어려워서 당시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주관했던 미술 전람회에 내기 위해서 일본식 남화풍으로 바꿔서 출품을 하여서 입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전에 입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은 했지만 남농 허건의 화풍이 그냥 그 일반적인 우리 전통 회화의 관념산수와는 달리 주변의 산을 직접 보고 그리는 이런 사생풍으로 변했고요. 일본식 채색이 들어간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금강산의 여러 명승지들을 그린 이런 그림에서도 전통 화풍과 함께 일본식 채색화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가전되어 온 화풍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또 남농하게 되면 유명한 것이 바로 이런 소나무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남농식 송수법이라고 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듯한 옆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러한 솔잎을 특징으로 하는 소나무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이었던 이민허림 또한 화제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1940년에 일본 가와바다 화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사실 말이 유학이지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낮에는 부두에서 일을 하고 밤에 그림 공부를 하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요. 그러다가 40년에 유학을 가서 41년에 바로 문부성 전람회에 입선을 할 만큼 대단한 그 재능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42년에 입선을 하게 됐는데 입선한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다가 바로 발병을 해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일본 당대에 새로운 화풍이 들어온 시대에 일본 유학을 간 젊은이답게 자신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시대 감각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교에서 채색화로 배워서 채색이나 그런 그 대색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현대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는 굉장히 참신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민이 남아 있었다면 남도 그림이 남농과 의제의 양대 산맥이 아니라 아마 또 다른 산맥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 허림의 아들인 임전 허문 또한 아버지를 이어서 이런 안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남농의 제자들은 남농 허건이 목포에 머물면서 신남화풍이라고 하는 자신의 채색이 들어간 그런 산수화풍으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여러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도촌 신영복, 그다음에 청당 김명재, 아산 조방원, 백포 광남배가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남농 문화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인 허진 또한 현재 전통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891년이기 때문에 1891년 진도에서 출생한 의제 허백년은 소치 허련과 허련의 방손입니다. 광해군대에 이제 허대라고 하는 사람이 진도에 입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손자 중 셋째 아들 손이 바로 이제 의제 허백년이고 둘째 아들 손이 소치 허련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7살 때 울림산방의 미상허영으로부터 묵화의 기초를 익혔고 이제 현대 학문을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24세에 일본으로 법학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가서 법학 공부를 하는 중에도 일본에 있는 여러 미술관에서 실제 중국의 여러 문인화가들의 그림을 보고서 다시 그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 남화가였던 고무로 수이운을 찾아가서 그림 수업을 더하게 되고요. 일본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자기 방향을 화가가 돼서 화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1918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전람회도 열고 1922년에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하부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의제 허백년이 전국적으로 동아일보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화가로서 이제 크게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조선미술전람회가 점차 일본풍의 그림들을 요구하게 되자 6회까지 출품을 하다가 더 이상 출품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전통 남쪽 문인화풍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전국을 방랑주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도 하고요. 그러다가 1938년에 광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등산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고 있다가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오방 최용종 목사를 만나서
최영종 목사가 기거하던 오방정을 물려받아서 춘설헌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근거로 많은 화가들을 배출함과 동시에 화가로서 여러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8년에 바로 광주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라남북도 호남이죠. 호남의 여러 서화 동호인들과 함께 연진회라고 하는 동호인 모임을 갖고 매주 모여서 그림을 그려서 서로 품평을 하고 전시회도 함으로써 서화의 폭을 대단히 확장시킵니다. 소치 허련이 있고 남농이 있고 또 여러 이제 화가들이 있어서 남도가 예향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 의제 협약년의 연진회를 통해 배출된 많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광주 전남의 여러 우리 상업 공간에서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 그림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정말 예향의 명실상부한 예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제 협약년이 초창기에 의제 미산 허영으로부터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제1회 선전에 출품했을 때는 이렇게 전통적인 화풍을 띠게 되죠. 그러다가 점차 자기만의 화풍으로 광주에 정착해서 춘설헌에 기거하면서는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나가죠. 주변의 산천과 여러 풍물들을 몸에 익히게 되고 그것이 그림에 반영이 되면서 자신의 화풍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의제 협약년이 기거하였던 유인편이 춘설헌이고요. 그 반대편 바로 무등산 증심사 계곡 아래에 있는 의제미술관은 의제에 돌아가신 후 2001년에 개관을 해서 20년이 된 의제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만의 화풍이죠. 이 사람 병풍 그림들을 보면 낮은 산들이 있고 그 아래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 옆에는 나지막한 언덕에 사람들이 사는 기와집, 초가집들이 있는 이런 전형적인 산수화풍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의제 협약년은 춘설헌에 기거하면서 그림만 그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1947년 해방 후에 정말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피폐하게 되면서 가난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당시 그 최영종 목사라고 하는 그 오방정에 기거하였던 최영종 목사와 의기투합해서 삼해 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삼해라고 하는 하늘과 땅과 린의 인이죠. 천지인 사상과 부합되는 이런 삼해 사상을 기본으로 삼해 학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차밭을 일궈서 삼해 다원, 그래서 차운동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1947년에는 국민고등학교라고 하는 농업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25 때 그래서 이제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6.25로 중단이 되자 1953년에 다시 인가를 받은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1977년 돌아가실 때까지 대략 244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졸업생들은 전국에서 농업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의제쌤이 곁에 있으면서 화가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등산에 당군 신전을 건립하고자 했던 그래서 홍익인간 애천 사상의 연장입니다. 널리 인간을 사랑하자고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전 국민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글씨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림이 바로 일출이작이라든가 혹은 대풍 같은 이런 농경도죠. 그래서 이런 농경도 연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그의 산수에 대한 그림의 화가로서의 소임과 함께 바로 이런 농업을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농업학교를 운영하였던 의제의 뜻이 반영된 그림이 바로 이런 농경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제는 그 수많은 제자를 남기죠. 그래서 춘설헌에 와서 보통 몇 달씩 기거하면서 그림을 배워간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동생인 목재 허행면, 그다음에 이제 당시 연진회를 같이 만들었던 동강 담양 출신입니다. 동강 정우면,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학교를 다니기도 했었던 김옥진, 옥산 김옥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설 이상재, 그다음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금봉, 박행보 같은 이런 많은 화가들이 의제 문화에서 배출되어 이 화가들의 또 제자, 의제 선생님이 1977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연진회를 이은 연진미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취미 삼아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림에 대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광주의 그림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연진미술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장손자인 직헌 화달제 현재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목재 동생이었던 목재 허행면의 손자 또한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가들이 있게 됨에 따라서 광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조선시대 노구당의 공제 3부자 그 후로 150년 후지만 소치허련의 5대까지 내려오는 직계 제자들과 그 수많은 주변의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 전남이 바로 그런 예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런 이름에 명실상부한 공간으로서 바로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가 여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열리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서화의 전통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에 들어서게 됐고 그다음에 수목 비엔날레가 목포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전통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 허련의 남종 문인화풍은 19세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전통의 현대화를 그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